KF-21의 가공할 무장 능력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인도네시아인데요. 두 나라는 각각 다른 이유로 KF-21의 순조로운 시험 비행을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대한민국이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개발한다고 나섰을 때만 해도 성공을 예상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제기가 완성된 뒤 거침없이 시험 비행을 진행하자 경악하면서도 일말의 의심을 거두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KF-21이 미사일 분리와 기총 발사까지 성공하며 전투기로서의 무장 성능을 입증해내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찬사를 보내는 중입니다. KF-21의 무장 시험이 주목받는 건 역시 탑재되는 미사일 때문입니다. 아이리스티, 미티어 등 현세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는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왜 우리 KF-21의 힘찬 날개짓을 보며 긴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KF-21의 무장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입니다. 오히려 암묵적인 합의라도 있었던 양 공중전력이 길을 못 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해하기 힘든 특수한 상황인데요.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투기를 보유해야겠지만 기본 중의 기본은 전투기에 탑재할 무장입니다. 탄약 없는 무기체계는 그저 쓸데없이 연비만 나쁘고 지나치게 민감한데 쓸모도 거의 없는 기계덩어리에 불과한데요. 이는 전투기 개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핵심 무장이 빈약하다면 국산이라는 타이틀이 빛이 발할 텐데요. 이 얘기는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에도 똑같이 통용되는 말입니다. 지난달 말 KF-21은 공군 사문연 비행단에서 이렇게 남해 상공에서 진행한 공대공 미사일 무장분리 시험, 공중 기총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항공기와 무장장착물 상호 간 외장 분리에 따른 간섭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무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동체의 비행 상태에 끼치는 영향은 없는지, 다른 무장이나 외부 센서에 충돌하지는 않는지 등을 테스트했죠. 이 실험을 깔끔하게 통과한 KF-21 개발진은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실험을 공개했습니다. 이 실험은 4월 4일 진행되었으니 미티어 미사일과 기총의 발사 실험으로부터 꼭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던 것인데요. 그 영상은 이튿날인 5일에 공개됐습니다. 공군과 방위사업청의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KF-21의 두 번째 무장 실험 영상은 배면의 반메리 무장창에서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을 분리했던 첫 번째 실험과는 달리 주의 끝에 하드포인트에서 미티어와는 다른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것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티로 미국 무기로 치면 AIM-9 사이드와인더와 비슷한 포지션의 무장입니다. 공대공 근접 전투에서 20km 이내 근거리 목표를 격추하기 위해 사용하는 미사일이죠. 원래라면 이 자리에는 사이드와인더가 들어가 있어야 했지만 잘 알려져 있던 바와 같이 미국은 실물이 없는 개발 계획에 자국제 미사일을 통합해 줄 수 없다며 한국의 요청을 거절했었죠. 대한민국이 KF-21에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겠다고 선언하자 대뜸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AIM-120 함남 공대공 미사일의 제공 약속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변명은 아직 개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KF-21에 자국이 무장을 탑재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KF-21 개발이 국제방산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면 미국의 속내야 뻔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F-15K, KF-16 등 지금까지 공중전력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기미를 취하자 졸렬한 방식으로 경고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KF-21을 개발하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10에서 20년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방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과 반대로 대한민국의 성장세가 지나치게 빨랐던 건데요. 미국이 우리의 최대 동맹국임은 변함없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기술 강국으로서의 갑질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히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에 성공했던 무기체계는 미국의 갑질에 맞서다가 더럽고 치사해서 자립에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공대공 미사일 분야에서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렸는데요. 미국의 AIM-120 제공 거부가 국제방산 시장에 알려지자 선뜻 나선 건 유럽이었습니다. 영국에서 MBDA 미티어를 제안한 건데요. 총장 3.7m, 직경 178mm, 중량 190kg에 최대 속도는 무려 마하사
최대 사거리는 100km에서 300km에 달하는 미티어는 초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단연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사일인데요. 흡입 항공기를 압축하여 연료와 혼합해 연소시킨 뒤 그 가스를 고속으로 배출하면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덕티드 램제트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에 다른 추진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길며 이 덕에 긴 사거리에도 종말 단계까지 속도를 빠르게 유지할 수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공대공 미사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AIM-120은 가장 최근 개량형인 AIM-120D형의 최대 사거리가 160km에 불과한데요. 현대 공중전의 기본이 WVR에서 BVR로 바뀌고 있는 만큼 사거리 우세는 가장 강력한 전투력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KF-21이 단거리 공중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미티어 미사일 탑재가 공식화되면서 한국은 아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AIM-9 사이드와인더에서 독일의 아이리스티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같은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을 통일한 건데요. 360도 전방위의 목표물을 감지하며 초당 60도씩 60지의 가속도를 견디며 선회가 가능해서 앞을 보고 쏴도 뒤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전 대응 능력, 플레어 극복 능력, 목표물 식별 능력이 뛰어나서 전자적 물리적 기만에 면역이 있으며 발사한 모기가 타깃을 가린 상황에서도 알아서 타깃을 향해 빙 돌아가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리스티는 AIM-9과 비교했을 때 사거리가 25km로 약 10km 짧지만 반면 목표 획득거리는 4배, 탐색각은 3배, 추적 능력은 6배 이상 더 뛰어납니다. 이 정도면 사이드와인더의 가장 최근 개량형인 AIM-9X의 상위 호환인격인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꽁 대신 닭이 아니라 닭 대신 꽁이 날아온 셈입니다. 게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화들짝 놀란 미국이 통합 허가를 내며 역으로 숙이고 들어왔는데요. 이 덕에 KF-21은 MBDA 미티어, 아이리스티, AIM-120 함남, AIM-9 사이드와인더를 전부 무장 통합한 전투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방산시장에서 낙동강오리알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미국의 잘못된 생각을 통쾌하게 갚아준 셈입니다. 이번에 아이리스티를 발사 시험으로 단거리 공대공, 중거리 공대공, 기총의 실험까지 모두 성공했으니 사실상 KF-21의 블록원 성능은 거의 다 확인한 셈인데요. KF-21 블록원은 공대공 전투 성능과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의 경우 미티어나 아이리스티가 성공한 이상 이런 임무에 쓰이는 평범한 멍텅구리 폭탄이라든가 멍텅구리 폭탄의 GPS 유도 장치를 단 것뿐인 KGGB가 실패할 리가 없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방심하지는 않습니다. 조만간에 실사격 실험도 진행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시험탄 발사와는 달리 실사격을 하게 되면 탑재한 A사 레이더나 지상의 탐지 자산이 제공하는 사격 재원을 데이터 링크를 통해 획득하고 이를 무장에 입력해서 발사 후 명중까지 시키는 훨씬 복잡한 과정이 요구됩니다. A사 레이더에 실물을 달고 비행한 것도 얼마 지나지 않은 최근인 만큼 이는 생각보다 훨씬 높은 장벽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국방안보 포럼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개발 속도와 현황대로라면 이런 어려운 문턱도 문제없이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미국까지 다양한 나라의 공대공 미사일을 체계 통합하는 과정에서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례로 미티어 미사일에 사용되는 덕티드 램제트는 이미 대한민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개된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직경 200mm의 미티어와 마찬가지로 덕티드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대 사거리는 약 200km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AIM-120보다 훨씬 긴 수준으로 결국 미국이 갑질이 또 한 번 대한민국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셈입니다. 더군다나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무장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만큼 KF-21의 확장력은 방산시장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강점이 되었는데요. KF-21을 원하는 나라들은 따로 무장 통합을 걱정하지 않아도 각자의 사정에 맞춰 편하게 도입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사의 와중에 불쾌하게도 KF-21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초를 치는 그 나라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죠.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 중순 연체 중인 분담금 중 400억 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은 KF-21의 복자형 시제 사오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하고 A사 레이더 탑재 비행과 야간 비행을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KF-21의 성공을 아직까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KF-21의 개발이 이상 없을 정도로 장애물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이제 와서야 분담금을 조금씩 내면서 또 간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번에 납부한 400억 원도 총연체 금액 8천억에 비하면 고작 5%에 불과해 사업에서 자기들을 빼놓고 가지는 말라고 눈치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말이지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개발자인 카이가 공언하길 인니가 KF-21 프로젝트에 기술적으로 기여한 바는 사실상 전무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성과는 전부 한국의 기술력만으로 이룬 것인데도 인니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당장 내년에 양산이 시작되는 마당에 이래서야 인니와 당초 계약된 판매 물량의 생산이 마무리돼도 그 대금을 다 받을 수는 있을지 걱정입니다. 미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모두 KF-21의 성공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대로 크게 한 방 먹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국방력과 국방력을 이룰 수 있는 군사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